어머님, 오시기 전에 독감하고 코로나 검사하고 오셨죠? 요즘 독감도 코로나도 유행이라 혹시 모르니까요. 아니, 그냥 왔는데, 어머님,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오셔야 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조심해야 하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병이라도 있니? 멀쩡한데 무슨 검사를 해? 요즘은 증상이 없어도 조심해야 해요. 아이를 위해서예요, 어머님. 며느리의 말투는 단호했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 얘가 장난이 좀 심한 것 같아. 오늘도 놀다가 팔을 꼬집고 때렸는데, 좀 심하더라고. 아,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요즘 남자애들은 원래 좀 거칠어요. 그래도 너무 심한 것은 자제하도록 가르쳐 줘야지. 어머님, 요즘은 애들한테 함부로 화내면 안 돼요. 그리고 화내는 것은 아동학대예요. 자연스럽게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늦은 밤 엄마를 기다리던 손자가 갑자기 내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겼어요. 이놈아, 뭐 하는 거야?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 어머님, 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이가 얼마나 예민한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요? 얘가 자꾸 할머니한테 달려들고 머리까지 잡아당기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니? 그럴 땐 그냥 대화를 하셔야죠.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한테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너무 단호했고 마치 저를 나무라는 것 같았어요. 손자는 다시 제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버르장 머리가 왜 이리 없어? 어머님, 이건 아동학대예요. 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더니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동학대 신고하려고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상처받았어요. 좀 있으니 경찰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즘 경찰 정말 빨리 출동하더군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정서적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됐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아이한테 버릇을 가르친다고 소리를 지르셨고요. 아이가 겁을 먹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평소에도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셨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학대를 했다고요? 손자가 계속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몇 번을 말해도 안 듣고, 심지어 팔에 멍까지 들었어요. 애들이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신고자는 혹시 아이가 할머니에게 심한 장난을 쳤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야 뭐 애들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며느리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경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황상 명확한 학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신 건 맞지만 신고자 측에서 아이의 행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간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조사할 만한 사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었으니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68세 한옥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힘들어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큰아들, 작은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남편과 둘이 보내는 시간들이 나름 재미는 있지만 허전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얼마 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며느리가 신고를 해서 겪은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주책이었죠. 요즘 자식들은 결혼하고 나면 그저 잘 살길 바랄 뿐 찾아가지도 하지 말고 애써 관심을 표현하지도 않았어야 했는데 제가 미련했나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남겨주세요. 나이가 드니 이런 하소연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후 6년 동안 전화라고 거의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 의아한 감정이 먼저 들었어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오랜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지만 말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어요. 안부 인사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 무슨 일이니? 며느리가 직접 연락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연락이 없던 사람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남편도 출장이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혹시 일주일 정도만 서울에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거리를 두던 며느리가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손자를 봐달라는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갈 필요 없어. 작은 아들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수 원래 그러잖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데 굳이 그걸 들어줄 이유 없어. 작은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집안 행사도 핑계를 대며 빠졌어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자 좀 봐달라고 한다니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자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작은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보고 싶은 거랑 형수 부탁 들어주는 거랑은 다른 문제야. 엄마가 한번 봐주면 앞으로 계속 엄마한테 맡기려고 할걸? 그래도 큰애가 부탁하는데 안 갈 수도 없지 않겠니?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며 작은 아들에게 되물었어요. 그때 남편이 한사코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며느리 사정이 어려워서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 손자가 할머니 손길도 한 번 못 느끼고 크면 너무 섭섭하지 않겠어? 부모 된 입장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은 옛날부터 가족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는 끝까지 품어야 한다는 게 남편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며느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도 필요하니까 연락한 거라는 거 뻔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전혀 관심 없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손자를 맡아달라니 참 모순된 일이었어요. 그래도 가봐.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손자한테 할머니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한 서운함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만 가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큰아들 집 앞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결혼식 이후 6년 만에 며느리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이제야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오시기 전에 독감, 코로나 검사하셨죠? 요즘 독감도 코로나도 유행이라 혹시 모르니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반갑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대뜸 독감, 코로나 검사를 했냐고 물으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왔는데 어머님,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오셔야 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조심해야 하거든요. 마치 감염된 사람을 대하듯 경계하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몸도 멀쩡하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라니 이게 과연 예의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병이라도 있니? 멀쩡한데 뭘 검사를 해? 요즘은 증상이 없어도 조심해야 해요. 아이를 위해서예요, 어머님. 며느리의 말투는 단호했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서운함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 나 그냥 대전 내려갈까? 서울 와서 문 앞에서 쫓겨났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독감하고 코로나 검사 안 했다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네. 병원 갔다가 오라는데 내가 꼭 이래야 하나 싶어. 순간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 뭘 그렇게까지 참으면서 거기 있겠다고 해. 그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있을 이유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 가족이라면 무조건 감싸야 한다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애초에 가지 말랬지? 이번에도 필요할 때만 부른 거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와, 엄마! 작은 아들의 목소리도 격앙돼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결국 다시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까지 갔던 길이 허무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이었어요. 사돈, 저 미영이 엄마예요. 아침부터 죄송한 전화 드려요. 목소리는 한껏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어요. 네, 안사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어제 딸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우리 애가 원래 좀 예의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순간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는데 오히려 안사돈이 먼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어요. 제가 애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돈께서 얼마나 섭섭하셨겠냐고요. 어제도 식당 마감하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해서요. 아니에요. 안사돈, 뭘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사돈, 우리 애가 철이 없어요. 그런데 사돈, 혹시 한 번만 다시 올라가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한번 돌아왔는데 다시 올라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사돈, 저도 어제 애 많이 혼냈어요. 지금 애가 전화 드릴 거예요. 이번엔 진심으로 사과드릴 거니까 한 번만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몇 분 후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기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야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 싶었어요. 어제는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 저도 너무 예민했나 봐요. 출장도 있고 일도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분명 전날과는 달랐어요. 어머님, 한 번만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저도 어제 생각해 보니 너무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끝내기엔 마음이 남았습니다. 결국 다시 짐을 싸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쳐서인지 이번에는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보는 손자를 위해 갈비, 잡채, 떡 같은 음식을 챙겨서 가져갔습니다. 손자가 좋아할 거라 기대했는데 며느리는 그걸 보더니 인상을 쓰더군요. 어머님, 이런 음식은 아이한테 좀 부담스러워요. 고칼로리의 고혈당 음식이라서 건강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음식을 냉동실로 넣어버렸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다 아이 건강을 위한 거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손자를 보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어요. 7살이면 제법 의젓해질 나이인데 손자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왔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사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며느리도 인사를 시키지도 않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런 게 있나 싶더군요. 하긴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데 할머니에 대한 정이 있을까도 싶었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제가 먼저 말을 건네자 손자는 힐끔 쳐다보더니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버릇이 없어졌을까 싶었어요. 서울에 다시 올라온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손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깨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어요. 간단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손자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자, 이제 일어나야지. 부드럽게 깨워도 눈을 질끈 감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몇 번을 흔들어 깨워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피곤해. 더 잘래. 울먹이며 짜증을 냈습니다. 할 수 없이 더 기다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어린이집 늦겠네. 얼른 일어나자. 그러자 갑자기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가. 나 어린이집 안 가. 아침부터 진이 빠졌어요. 결국 손을 붙잡고 간신히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 앉히자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 맛있는 밥 먹자. 반찬을 정성껏 차려줬지만 손자는 한 숟갈 뜨더니 곧바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거 싫어. 왜? 갈비 좋아한다며? 이거 아니야. 엄마가 해준 거랑 달라. 반찬 투정이 심했어요. 국이 싱겁다고 투덜대고 김치는 맵다고 안 먹고 고기는 질기다고 뱉었어요. 아침마다 밥을 먹이는 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그럼 뭘 먹고 싶어? 햄버거. 아침부터 햄버거를 먹으면 어떡하니? 밥 먹어야지. 그러자 갑자기 밥그릇을 탁 밀어버렸습니다. 밥알이 식탁에 튀고 국이 쏟아졌어요.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그제야 손자가 삐죽거리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침을 겨우 해결하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기려 하자 손자가 또 발버둥을 쳤어요. 나 안 가. 친구들 기다리잖아. 얼른 가자. 싫어. 엄마랑 갈 거야. 엄마는 회사 가야 하잖아. 할머니랑 가자. 결국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한참을 달래고 간신히 안아서 데려갔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데려다 주자 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손자를 받았어요. 민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예민함인지 버릇이 없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 몸이 천근만 근처럼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듣지 않았고 원하는 게 아니면 짜증부터 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건 아닌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버릇을 잡아주는 건 다른데 너무 방치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며느리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갈등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루 일과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린이집이 끝나면 곧장 학원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나 학원 안 가고 집에 가고 싶어. 손자는 어린이집에서 나오자마자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정표를 보니 하루에 무려 4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는 날이니? 수학, 영어, 피아노, 태권도. 이걸 다 가야 해? 이렇게 어린 게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리는 게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학원 스케줄을 짜놓은 거라 어쩔 수 없었어요. 학원 하나를 끝내고 나면 또 다른 학원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다 될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 손자. 이제 집에 왔으니까 씻고 저녁 먹자. 하지만 손자는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소파에 벌러덩 누웠어요. 싫어. 엄마 올 때까지 할머니랑 놀래. 학원에서 힘들었으니 쉬고 싶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씻지도 않고 저녁도 거부한 채 계속 놀아달라고 졸랐습니다. 할머니, 로봇 놀이하자. 할머니, 숨바꼭질 하자. 할머니, 같이 유튜브 볼래. 저녁을 먹이려 해도 먹지 않으려 했어요. 학원에서 주전부리를 먹었는지 배가 안 고프다며 떼를 썼습니다. 아니야. 밥 안 먹을 거야. 엄마 올 때까지 놀 거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싫어. 엄마 올 때까진 밥 안 먹을 거야. 결국 저녁을 먹이려면 아이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어렵게 한두 숟갈 떠먹이고 나면 또 장난을 치며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간신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반은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공부가 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손자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손자의 버릇없는 행동을 그냥 넘길 수 없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손자가 놀다가 제 팔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니 그걸 보고 깔깔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아프잖아. 그러면 안 돼. 할머니, 쟁이 있어. 그러더니 이번엔 주먹을 쥐고 내 팔을 쿡쿡 찔렀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아이 장난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엔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온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얘가 장난이 좀 심한 것 같아. 오늘도 놀다가 팔을 꼬집고 때렸는데 좀 심하더라고. 그러자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요즘 남자애들은 원래 좀 거칠어요. 그래도 너무 심한 것은 자제하도록 가르쳐줘야지. 어머님, 요즘은 애들한테 함부로 화내면 안 돼요. 그리고 화내는 것은 아동학대예요.
자연스럽게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른한테 손찌검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손자가 부엌으로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며느리는 화난 얼굴로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아가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엄마랑 뭐 먹을까?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면 대체 어떤 어른이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밤, 엄마를 기다리던 손자가 갑자기 내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겼어요. 이놈아, 뭐 하는 거야? 너무 아파서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 그날 저녁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이가 얼마나 예민한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요? 얘가 자꾸 할머니한테 달려들고 머리까지 잡아당기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니? 그럴 땐 그냥 대화를 하셔야죠.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한테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너무 단호했고 마치 나를 나무라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훈육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손자가 다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또 잡아당겼어요. 너무 놀라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버르장 머리가 왜 이리 없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동학대예요. 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 뒤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를 혼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보세요? 아동학대 신고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상처받았어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보이는 경찰 제복이 낯설고도 무서웠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의 말에 며느리는 곧장 나를 가리켰어요. 이분이 저희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정서적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억울해서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차분한 표정으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됐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이한테 버릇을 가르친다고 소리를 지르셨고요. 아이가 겁을 먹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평소에도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손자의 장난을 참아온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학대라니. 경찰관님, 제가 학대를 했다고요? 손자가 계속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몇 번을 말해도 안 듣고 심지어 팔에 멍까지 들었어요. 저는 급히 소매를 걷어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푸르스름하게 든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경찰이 그것을 보더니 시선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애들이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부모님께서도 이 문제를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정도로 신고할 일은 아니잖아요? 경찰이 잠시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이를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밀친 적은 없으신가요? 절대 없어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신 건 맞나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얘가 계속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배를 들이받고 해서 순간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동안 너무 심해서 몇 번이나 조심하라고 했지만 듣질 않았어요.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정리하는 듯 했어요. 신고자는 혹시 아이가 할머니에게 심한 장난을 쳤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야 뭐 애들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며느리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경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황상 명확한 학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신 건 맞지만 신고자 측에서 아이의 행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간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조사할 만한 사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었으니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서먹해진 공기뿐이었어요. 경찰이 돌아간 뒤 거실에는 냉랭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 쉬세요. 며느리는 짧게 한마디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만 덩그러니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려왔어요. 결국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마음을 안고 한밤중에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소란스러웠어요. 손자를 위해 올라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와 경찰 조사뿐이었습니다. 그게 가족이 할 짓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큰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큰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대전이지 집에 왔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출장 끝나고 왔더니 집이 난리야. 아들은 아직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젯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내 아내가 아동학대라고 경찰을 불렀다. 내 아들이 나한테 계속 장난을 심하게 쳤어. 팔에 멍이 들 정도로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배를 들이받고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그게 학대래서 경찰을 불렀더라. 큰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짐 싸서 그냥 내려왔다. 한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낮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당장 내려갈게. 큰아들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올 필요 없다.
이제 다 끝났다. 끝나다니. 이게 말이 돼? 큰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그래도 애 엄마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내 아내가 경찰까지 불렀는데 그걸 지금 감싸는 거야? 엄마. 나도 그건 너무했다고 생각해. 근데 엄마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야? 엄마 손자가 아직 어리잖아.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 애가 겁먹을 수도 있잖아.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른이라서 내 아들이 때리고 꼬집어도 가만히 있어야 했어? 팔에 멍이 들고 머리를 잡아당겨도 그냥 참고 웃어야 했냐고? 큰아들은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됐어. 이제 신경 쓰지 마라.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똑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일찍 결혼의 대전에 정착했고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우리 부부를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결혼 후 점점 거리를 두려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IMF 시절 남편이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고 해서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 친정에서도 집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큰아들이 그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가족을 위해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큰아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제사 때도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부담스럽고 직장일이 바빠서 그러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은 뜸했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약간은 차가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의는 있었지만 그렇게 살갑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들은 참 예의 바른 분들이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했고 저와 남편에게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며느리 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우리 아이가 많이 부족한데 두 분께서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들을 키워주셔서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사돈 어른들과도 좋은 인연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배려하는 말투였습니다. 덕분에 상견례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어요. 그날만큼은 저도 며느리와 금방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작은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끼리 저녁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바쁘시죠? 대전에 자주 놀러 오세요.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 아들은 머쓱한 듯 웃으며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도 바쁘거든요. 시댁만 챙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각자 사는 시대인데 서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순간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혹시라도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그 후로도 며느리는 종종 예의 없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 스트레스 안 받고 살려고 해요. 부모님 세대처럼 시댁에서 살림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차례 음식 준비하는 거 보면 시대착오적인 느낌이 들어요. 듣고 있자니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요즘은 애들 교육 방식도 달라서 어른들이 너무 개입하시면 좀 곤란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조기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놀게 둘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넘어갔어요. 내 자식이 선택한 배우자였고 아무리 서운해도 내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를 직접 보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며느리가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하니까 안 오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코로나 감염될 수도 있으니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외부인 면회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하니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과 상의를 해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선물로 보냈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오히려 안 사돈이 대신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렇게 큰 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도 잘 회복하고 있고 산모도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다음에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지만 사돈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에서 큰아들과 며느리와는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번 일로 더 이상 회복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 저와 남편 또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경찰서로 나와 주시겠어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며느리인데 저는 또다시 경찰서에 불려가야 했어요.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경찰서라 마치 죄 지은 것처럼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경찰서에 앉아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렸어요. 이 나이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손자가 장난을 치다가 팔을 꼬집고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몇 번이나 조심하라고 했는데 듣질 않았고 결국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메모를 하더니 내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손자가 장난이라고 하며 때린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아이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적은 없으신가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전 조사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명백한 학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이의 증언에서도 특별히 신체적 학대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러면 이 신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편이 묻자 경찰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간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 이게 부모한테 할 짓인가?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따진다고 바뀔 건 없었어요. 그저 빨리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나오면서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 둘 것도 없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과 저는 다음날 아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리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고 허전했어요. 이 집을 정리해야만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개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단지 201동 801호를 팔려고 합니다. 순간 중개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놀란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르신, 이거 처음 사셨을 때보다 몇 배나 올랐습니다. 요즘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 조금만 더 두시면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처음 샀을 때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게 신기했어요. 당시 IMF로 경제가 불안정할 때 남편이 억지로 샀던 집이었습니다. 그때는 무리해서 마련한 집이었지만 지금은 가격이 몇 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팔고 싶습니다. 중개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아니, 요즘 GTX 노선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두고 가만히 계셔도 시세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중개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한 달 안에 꼭 매매해 주세요. 중개사는 당황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급하신가 보네요. 네. 당장 정리하고 싶어요. 중개사는 다시 한번 컴퓨터를 보며 뭔가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요즘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겁니다. 이 정도 위치에 이런 시세면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인을 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 집을 큰아들에게 주었을 때만 해도 이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끝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집을 처음 계약할 때 남편과 얼마나 고민했는지, 큰아들이 결혼할 때 흔쾌히 내주면서 기대했던 행복한 미래, 손자가 태어나면 함께 웃으며 살아갈 줄 알았던 꿈.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을 둘 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그때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이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말씀하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직접 전해주세요.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고. 중개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이 아시면 많이 당황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내놓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큰아들의 이름을 보자 한숨부터 나왔어요.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가 울렸지만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대전 집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서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 저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흥분한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싶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이 집 그냥 가지고 있어. 팔면 손해야. 아들은 여전히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결정을 했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상황을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로만 보고 있는 아들이 답답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팔 이유가 어디 있어? 집값도 더 오를 텐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순간 남편이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이놈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움찔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너희가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너희 때문에 내 엄마가 경찰서까지 끌려갔다고. 아, 아버지 그건 제가 몰랐던 일이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도 내 아내 말만 듣고 내 엄마를 의심했어. 어디서 감히 경찰을 불러? 며느리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 듯 했어요. 아버님, 저는 그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남편의 호통에 며느리는 그만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부모가 이 나이 먹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어.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너희한테 준 게 아니다. 우리가 잠시 맡겨놨던 거지. 너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한 달 안에 집 비워. 너희가 어디 가서 살든 무슨 수를 쓰든 이제 내 알바 아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걸까요? 왜 전화했니? 엄마, 정말 미안해. 그 말과 함께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 제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돼? 우리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울먹이며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어버린 후회 같았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지금 당장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어. 그제야 현실이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너희가 내게 했던 일을 생각해봐라. 지금 당장 집을 비우라는 것도 아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줬으니 그 안에 알아서 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저와 남편이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요. 며느리는 친정에 잠시 들어가 살겠다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도 마냥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도 사정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결국 아들은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돈을 구하려 애썼지만 이미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로 빠듯한 형편이라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밤새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뿐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넓고 채광 좋던 아파트를 떠나 좁고 낡은 빌라로 들어서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실감이 났을 겁니다. 부모가 주던 그 아늑한 보금자리, 편안했던 생활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요. 이제부터는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 친정 식당에서 서빙을 도왔고 아들은 퇴근 후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들어오면 그 작은 빌라가 더없이 답답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요. 창밖을 바라보면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더없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곳에 살던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부모가 해줬던 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겠지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부모는 등을 돌렸고 그 넓고 편안한 집은 다시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숨겼지만 나중에는 결국 알게 되었어요. 자초지정을 들은 안사돈이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야?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안사돈은 며느리를 다그쳤고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큰일인 줄 몰랐어요. 뭐? 그럼 경찰을 부른 건 작은 일이었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가 있니?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화를 냈어요. 차위는 도대체 뭐 했어? 어머님이 경찰서까지 갔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아들도 제대로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아들과 며느리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이제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한때 그렇게 부모와 거리를 두려 했던 아들과 며느리. 이제는 정말로 거리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든 제사든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장 먼저 연락을 하고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엔 뭐 필요해? 아버지 좋아하시는 생선이랑 과일 내가 준비할게. 어머님, 이번 제사 음식은 제가 도울게요. 전에 어머님이 만드신 갈비찜 배워보고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배우겠다고 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남편과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진심이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됐습니다. 아들은 명절이 되면 직접 운전해서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내려와 저희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장난이 심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기본적인 예의는 배운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손자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내밀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잘하려 했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했고 예전처럼 거리 두는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해? 우리 가족끼리 식사라도 할까 해서. 아버님, 건강검진은 꼭 챙기셔야 해요. 제가 병원 예약 도와드릴게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나는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우리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덕분인가 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지금도 똑같았을 거야. 한 번쯤은 이런 단절이 필요했던 거지. 우리도 변했고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과거처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더 좋은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아파트를 매매한 금액은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지는 남편과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생각보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반반씩 나누어 주려고 통장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큰아들에게 줄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 조금 변했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드니까요. 여보, 그래도 우리 나중에 저 돈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줄 생각은 없어. 그래도 결국은 아들한테 돌아갈 돈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앞으로 10년은 지켜볼 거야.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변하는지 보겠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 혼났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아. 지금은 반성하고 잘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당장 돈을 주지 않고 10년을 지켜볼 거야. 정말 변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가 컸지만 그래도 남편의 마음속엔 아직도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어요. 참, 부모란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포기하지는 못하나 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돈을 당장은 쓰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가 변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때는 정말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니 경찰서 조사도 받아보고 참 어이가 없더군요. 경찰서 다녀온 날은 앞으로 정말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모라서 쉽게 끊을 수는 없었던가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저와 남편의 결정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